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트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술시장 미술투자 전문가인 김순웅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순웅입니다. 요즘에 미술시장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2, 3년 전에 한참 호황 때에 이제 곧 불황이 닥칠 거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셨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한참 뜨거울 때 앞으로 빙하가 올 테니까 다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글을 여기저기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전 쓴소리를 많이 해서 미술계의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 사실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경계해야 되고 나한테 쓴소리는 경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콤한 소리에 빠지다 보면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쓴소리를 멀리 하다 보면 또 예를 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 특히 이제 그림을 살 때 A라는 작품이 사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의견을 묻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진짜 그림을 잘 보시네요. 이거 사두시면 돈이 될 겁니다. 네. 이런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반면에 이 작품 꼭 사고 싶으세요?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서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거는 그림은 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쓴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이제 사람들은 달콤한 소리에 빠져요. 미술시장에 예를 들면은 2, 3년 전에 그림을 사면 돈이 된다는 소리를 사방에서 했어요. 그럼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나한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림을 사야 된다. 그림을 사면 돈이 된다. 그러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오늘날의 미술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거품이 꺼지면서 또 폭락의 희생자를 양산하게 됐죠.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가 대개 한 3, 4천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품이 일면서 이게 1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다. 미술시장 규모가 1조가 넘었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1년 정도 사이에 이게 5천억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대단한 불황이죠. 그쵸. 근데 지금 글로벌 마켓이나 선진시장을 보면은 그들도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폭이 한 4, 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미술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 미술시장 불황이 이렇게 극심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자산시장이 화랑을 띄웠죠. 뭐냐면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미술시장에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뭐 코인이나 부동산 주식으로 번 돈이 미술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거품이 생겼고 거꾸로 그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불황에 들어서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미술시장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영끌이다, 비투다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한참 이 시장을 막 들끓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경고를 했는데 미술시장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술 투자로 돈 번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된 컬렉터들, 성숙된 컬렉터들은 알거든요. 아는데 이 젊은 사람들 아니면은 미술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값이 올라간다고 사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이제 이러다가 그림값이 올라간다는데 내가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소위 포머라고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B2에다가 연끌을 해가지고 미술시장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미술시장이라는 게 워낙 규모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돈으로 쉽게 과열되고 또 그런 돈들이 빠져나가면 쉽게 식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침체되고 뭐 가격도 떨어지면서 시장 여기저기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미술 투자 관련돼서 좀 사기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한 40여 년 동안 미술 쪽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는 늘 겪는 일입니다. 한참 버블이 극성을 이룰 때는 이제 온갖 불미스러운 일, 사실은 잠재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림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데 그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눈이 녹은 다음에 세상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듯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드러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갤러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서 그림을 사면 원금을 보장해준다. 8%에서 12% 정도의 수익까지 보장을 해준다. 3년 후에는 당신이 원하면 원금에 사준다. 이런 달콤한 얘기에 되게 사람들이 넘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쓴소리 듣기를 싫어해요. 맞습니다. 이런 데 현혹이 돼가지고 그런 데 가지고 그림을 막 산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코인이나 주식시장도 불미스러운 일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데 소위 유사 수신 행위라고 그러죠. 그거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고 또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고 돈을 모으죠. 이게 유사 수신 행위 불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폰지 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사면은 돈을 벌게 해준다. 매년 10%씩 이익을 내준다.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죠. 이 그림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돈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앞선 투자가들한테 메꿔주거든요. 이게 소위 피라미드, 폰지 사기죠. 이런 것들이 미술시장에도 횡행하면서 최근에 뭐 갤러리들이 여러 군데 이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또 투자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런 일은 항상 미술시장에서 거품이 극성기일 때 겪는 일들입니다. 네, 지금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명 갤러리나 옥션 회사에서도 뭐 이 그림을 사면 얼마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좀 판매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이제 호황일 때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는 고객들도 그런 얘기에 현혹될 준비가 돼 있고 또 파는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게 이걸 사면 얼마가 될 겁니다. 값이 오를 겁니다. 라는 달콤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엔 좀 변화한 게 그런 사건을 많이 겪다 보니까는 고객들이 약아져가지고 갤러리 직원들이나 옥션회사 직원들하고의 대화를 녹음을 합니다. 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들이대면서 책임져라. 책임 안 지면 소송을 걸겠다. 해가지고 당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일이죠. 네. 왜냐하면 그림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그걸 그런 식으로 마치 보장을 하듯이 약속을 하듯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결국은 재발등을
찍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이게 좀 잊을만 하면 나오는 또 문제들이 이게 위장 문제가 요즘에 또 불거지고 있어. 뭐 늘상이 있었지만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맞아요. 사실 위장 문제는 동서고금 어디나 다 있었습니다. 네. 미술품이라는 게 큰 돈이 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짜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죠. 그렇죠? 네, 하다못해 돈도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미술시장에서 이제 이런 위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위장 문제를 좀 저는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알 만한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분야 한 분의 위장 문제가 꽤 오래전에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고 가끔 잊을만 하면 또 그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분의 가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네. 그러고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가짜를 만들었다고 시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작가 본인께서 그런 작품들을 놓고,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고유의 테크닉으로 만든 거야. 아무도 흉내 못 내.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장이라는 게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묻혀버릴 수가, 물론 선진국의 경우 진위를 판단할 때 작가의 얘기에 절대적으로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작품의 유통 경로, 어디서 전시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런 소위 프라이버넌스라고 그러죠. 예. 그걸 따지거든요. 그게 가장 우선이 되고 작가의 진술은 거의 마지막에 듣는 정도로 끝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가 그 의견을 중시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진짜로 넘어가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가짜를 작가 본인께서 진짜라고 얘기를 해보시니까 그 작가를 만든 사람들은 작품을 생산해 가지고 가짜를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엔 뭐 시중에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다더라. 또 지금도 계속 일본에서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계속 가짜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관련 작가나 그 미술품, 가짜 미술품 거래에 연루된 갤러리들이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감정하는 분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또 가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들도 또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왜냐? 가짜로 판명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은 도로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사법당국이나 언론도 침묵을 하고 있고, 이런 관련자들의 침묵이 가짜를 만들어서 팔아도 크게 문제되지도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연시키고, 이게 미술계의 모랄 해저들을 불러오거든요. 네.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라는 거는 신용과 믿음으로 작동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깨지면은 순식간에 붕괴하거든요. 이런 가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물론 미술품 가짜는 어느 나라에는 다 있습니다. 네, 정도의 네. 문제지. 저는 이 문제 또한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보는데, 네, 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저는 합니다. 또 이 대표님께서 그 미술품 조각 투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하는 회사 중에서 작품을 판매를 했는데 한 30-40%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이런 현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2006년, 7년 한참 미술시장이 호황일 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상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피카소 작품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가더라. 네. 고가 올라간다. 바스키아가 올라간다. 앤디 오홀이 올라간다. 근데 이건 재벌들이나 살 수 있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살 수 없지 않냐. 이걸 어떻게 조각을 내가지고 살 수 있으면 팔 수 있으면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나 그 작품 가격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나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계속 터질 거고 언젠간 벌어질 거라고 예견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마 그 회사가 자금 부족에 몰렸거나 아니면은 네. 앞으로 이 작품 값들이 더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해서 팔을 수가 있겠죠. 그 작품은 해외 작품들입니다. 네, 네. 이 작품 세 점이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작품 중에 그래도 가장 팔기가 쉽고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작품들은 훨씬 더 손실보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원래 미술품이라는 게 호황기에는 팔리는 게 값이고 잘 팔리지만 침체기나 불황에 들어서면은 살 사람들이 없어져요. 네.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위험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회사들도 다른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비슷한 사정일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이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은 불가능의 도전이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딨냐. 그건 당신 생각 아니냐. 맞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뭐 통계학자, 경제학자, 미술사학자들이 그림값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했어요. 네. 도달한 결론은 이건 아무도 모른다. 미술품 가치는 평가하기도 어렵고 예측은 더욱더 어렵다. 피카소를 예를 들자고요. 아니면 세잔을 예를 들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소위 슈퍼블루칩, 네네. 가장 작품가격이 비싼 작가들, 그런 작가들은 모든 작가들이 그렇지만 단 한 점도 같은 작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작품의 퀄리티, 질인 같은 작품은 없어요. 다 다르죠. 네. 그러면은 그 밸류, 가치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무슨 수로 평가해요?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들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작품 가격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네. 그리고 런던에서 파느냐, 뉴욕에서 파느냐, 아니면 홍콩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받을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 소더비라는 회사에서 주로 많은 경우에 경매로 작품이 거래가 되는데 이 회사들이 역사가 300년 가까이 됐거든요. 왜 미술이라는 상품으로 본다면 유독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품의 가치를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누구고 그런 데가 없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나쁘게 얘기하면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기일 수가 있어요. 조각을 낸다는 데서 부가치가 생기지 않죠. 그렇죠? 네.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지 이걸 쪼개느냐라는 기술에 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돈이 될 만한 작품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는
미술 시장은 굉장히 부침이 심합니다. 그러고 미술품 가격도 변동폭이 심하고 최근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1조에서 5천억까지 절반으로 위축이 됐잖아요. 네. 그림값도 뭐 조각 투자해서 팔아가지고 불과 한 2, 3년 만에 30, 40% 손해를 봤지만 그 이상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조각 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미술품 조각 투자, 조각 판매라는 거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네네. 아직 어느 나라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걸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다. 네. 특별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공하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 미술품 조각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미술에 대해서 뭐 아예 모르거나 또는 잘 모르거나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역시 잘 모르는 MZ 세대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이게 지금의 이제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술 업계 종사자들이 보면 굉장히 참 답답한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어떻게 이렇게 자명한 일을 모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도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돈이 될 거라고 그걸 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쯤은 아마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조각을 산 사람들이나 다 알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말씀했다시피 이게 이제 IT 종사자들이나 또는 파이낸스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미술이라는 투자 상품에 미술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파이낸스 기술을 접목을 하면은 이걸 훨씬 더 암적인 시장, 암적인 투자 방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구나. 그러고 선진국에서 이런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구나.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이쪽 종사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정부에서 유통시장을 열어주지 않아서 안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시장을 열고 안 열고는 지역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미술품, 미술시장의 속성 자체가 이런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유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더 늦기 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투자자들의 손실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폐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사실 미술 투자의 어떤 대중화를 내세우면서 MZ 세대들을 많이 끌어모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오히려 미술의 어떤 대중화를 더 막는 것이 아닌가? 더 방해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지금 김 대표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조각 투자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조각 투자를 한 사람들, 뭐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조각을 큰 돈은 아니더라도 주고 산 사람들이 미술품 대중화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기치들을 그분들은 내세우는데 미술품 또는 미술 투자의 대중화라는 것은 대중들, 재벌들이 아닌 대중들 아니면은 미술장에 경험이 없는 MZ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에 대한 취향이나 안목을 기르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좋아가지고 그림을 젊은 작가들 작품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작가의 좋은 작품들을 사면서 미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키워나가느냐
그들이 어떻게 커가면서 좋은 컬렉터가 되느냐 이런 길을 안내하는 게 미술품의 대중화인데 저 투자회사들이 내건 작품들 보세요.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 그 다음에 야유쿠사마의 호박, 아니면 다른 서양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작품들을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그림이라는 건 이런 걸 사야 되는구나 하면서 젊은 작가들,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미술품 대중화가 아니죠.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미술품의 또 다른 계급화예요. 그렇죠? 영원히 그런 사람들이 미술시장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당장 보세요. 그런 작품을 사가지고 다른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를 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미술시장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 이거 그림 사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첫 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미술품 대중화의 길입니까? 아니죠. 역행하는 길이죠. 초보자들한테 미술품이라는 게 돈벌이의 수단이라는 걸로 전락을 시키고 각인을 시키고 돈을 잃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중들로부터 미술을 멀어지게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돌아보면은 저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림을 사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대개 작가들이 젊었을 때 가격이 아주 저렴할 때 그 작가가 정말 좋아서 아니면 그 작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샀다가 오랜 시절이 지나서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됐다. 네. 이런 식이거든요. 네. 비쌀 때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김환기 선생이 뉴욕 가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실 때 네. 물감 살 돈이 없어서,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도와줬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거든요. 네. 컬렉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지. 뭐 조각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방향이에요. 네. 지금 뭐 작품 컬렉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고 네.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직장 생활 하실 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작품을 계속 수집해 오셨잖아요. 아트 컬렉팅을 계속 하게 되는 매력이 따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수집을 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수익을 얻으셨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건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에 관한 질문이신데 무슨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저는 그림을 보면서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즐거움을 찾았거든요. 네. 그건 뭐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인사동 다니면서 아주 저렴한 그림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산 작품들이 다 수업료가 돼버렸어요. 아, 네. 지금은 별로 가치가 없는 작품들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좋아서 그냥 마구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제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을 그림에 쏟아부었거든요. 무작정 좋아서. 근데 그러다 나중에 돌아보니까는 미술품 가격이라는 게 거의 베일에 쌓여 있었죠. 그렇죠. 그냥 화랑들이 부른 대로 주고 샀어요. 근데 요즘은 경매사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특정 작가의 작품 가격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팔라고 보니까는 아, 이러다가 제가 정말 벼락거지가 되겠구나. 네.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예. 작가에 대한 공부, 시장에 대한 공부, 미술품이라는 그 소위 투자 상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크게 실패한 작품 별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생업이 금융에서
미술인으로 바뀌게 됐고 서울옥션 개옥션 대표를 거쳐서 김수호 아트 컴퍼니를 만들고 지금 또 이 자리에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게까지 됐죠. 네. 예, 미술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네. 취미로뿐만 아니라 저의 생업과 관련해서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 미술 시장이 조금 언제쯤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참 저도 제가 가장 걱정이 크겠죠. 그렇죠. 생업이 미술이고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좋아져야 저도 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미술장이 호황이 굉장히 짧아요. 네. 대개 한 2, 3년 바짝 호황이 됐다가 5, 6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불황을 겪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워낙 거품이 컸었고 네. 그 거품이 꺼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꺼지는 과정에서 아마 악성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니까는 막 그냥 너도 나도 덤벼가지고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영끌하고 비투해가지고 덤벼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쯤은 견디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작품이 가격이 떨어진 게 실망스러워가지고 팔자고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악성 매물들이 쌓이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시장에 회복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이런 불황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되려면은 그런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처분이 되고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거나 다만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거다. 우리 미술계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견뎌나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동안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러 차례 많은 지적을 해 오셨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컬렉터들이 본인만의 뭐 개성이나 취향이 없고 또는 유행을 너무 따라간다던가 어디 한 편에 너무 쏠려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미술계 미스터 쓴소리라고 그런 네.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선진화 되려면은 쓴소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그림을 사야 돈이 된다, 그림을 사면 돈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장이 발전하려면은 우리나라 컬렉터들의 안목이 높아져야 돼요. 네.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목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미술을 보는 관점, 미술에 대한 취향, 너무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면 단색화가 유행한다. 네. 추상화가 대세다. 젊은 사람들조차도 다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그 앞에 가서 열광하고 그 앞에서 감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그 감동이 진실한 감동인지 아니면은 유행하고 비싸기 때문에 감동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SNS인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근데 유행에 따라서 몰려다니는데 근데 사실 세계 미술장이나 선진국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간의 장르가 있습니다만 이게 밸런스를 갖고 발전을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쏠리질 않아요. 네. 추상이 대세라고 해서 구상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쪽이 대세면 한쪽은 완전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쏠려있던 쪽에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발걸음을 돌려서 그쪽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안이 없어요. 시장 자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스스로의 안목에 자신감을 갖고 네네. 그 다음에 개성을 존중하고 네네.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품을 귀로 구입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었거든요. 예. 예.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귀로 산다는 얘기 미술계에 늘 있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작품이 유명하다더라, 무슨 작품이 유명하다더라 귀로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살아. 스스로의 안목으로 네. 보고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건 뭐 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고. 근데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인용을 했을 거예요. 여기 어떤 유명한 그 미술 전문가가 2년 전이죠. 네. 프리지가 우리나라에 네.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끌고 그렇죠. 작품을 많이 팔았잖아요. 좋은 성과가 있었죠. 많이 예. 팔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미술장이 1조가 넘었다. 우리나라도 규모로만 보면은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쉽게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갤러리들이 피카소니, 바스키아니 이런 네. 누구나 다 아는 대가들의 작품들을 들여왔어요. 네. 그렇죠? 피카소 작품이라도 수천억 대에 팔리는 작품이 있고 수십억 대에 팔리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럼 안목이라는 거는 그런 퀄리티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안목이에요. 네. 여기저기 아트페어마다 돌아다니면서 안 팔린 작품들을 들고 오거든요. 실제로 1회 때 그런 작품들이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접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눈이 높아져야 된다. 네. 안목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표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미술에는 인물화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궁극의 관심사예요. 모든 예술 장르, 예를 들면 시나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이나 네.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술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인간의 고뇌를 어떻게 작품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고은이, 피카소니, 자코메티니 아니면은 뭐 이런 작가들 걸작들이 인간에 관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물화가 별로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왜 대한민국에는 인물화가 없냐? 인물화 잘 그리는 작가를 찾고 싶다. 사실 인물화를 잘 그리는 작가들 많아요. 우리나라 화가들이 워낙 미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물 잘 그리는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안 그리냐? 안 팔리니까 안 그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안 팔리면 작가들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들의 삶을 물적 토대 위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팔리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팔리니까 안 그리고 안 그리니까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미술장 건강한 발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인물화가 없느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종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유교라든가 기독교의 영향. 인물화 중에서도 가장
미술계에서 서양에서 중시하는 게 누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드를 가정에다가 거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속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남의 벌거벗은 여자를 집안에 걸어놓고 보느냐. 우리 조상이야, 친척이야, 그렇죠. 가족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영향을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림을 우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닌 인물을 집안에다 걸어놓고 늘 들여다보는 게 우상 숭배라고 간주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누드를 꺼리게 만든 거 아닌가. 근데 아마 인물을 집에 걸어놓지 않는 거는 네. 이슬람교 쪽이 가장 심할 거예요. 대부분의 예술이 아랍 문자나 문양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렇죠? 사원 가보세요. 네네. 그림이 안 걸려 있어요. 근데 그런 무슬림들도 작품을 살 때는 인물 작품을 사거든요. 네. 프란시스 베이컨이니 루치안 프로이드니 이런 어마어마한 작가들 아니면 세잔이 하는 작가들의 인물 작품들, 세계 최고가에 팔린 작품들을 대부분 아랍에서 샀어요. 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술에조차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네.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이것도 역시 쓴소리입니다. 네. 이제 곧 키아프 프리즈 시즌이에요. 이제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한국에 진출한 지 벌써 이제 3번째 행사가 그렇죠. 됩니다. 네. 네. 이제 프리즈는 아시다시피 바젤과 더불어서 전 세계 양대 아트페어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아트페어들 중에서도 특히 유독 이들이 좀 돋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미술에 입문할 때 아트페어가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미국 여러 지방마다 있었고 네. 유럽, 뭐 프랑스, 스페인, 뭐 독일,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바젤하고 프리즈가 세계 아트페어를 석권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둘 다 기업형이거든요. 그렇죠. 개인 회사예요. 네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윤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아트페어를 할 때 거기 참여하는 갤러리나 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네. 최고급의 갤러리와 최고급의 작품을 요구하는 거죠. 네. 하다못해 그걸 어떤 식으로 전시할 거냐도 이들은 따집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작품을 따다닥 붙여가지고 보기 싫게 만드는 건 아니냐. 그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해가면서 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탈락을 시켜요. 네네. 작년에 프리즈 바젤에 왔다고 해서 그 갤러리가 거기 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늘 새로운 갤러리들이 등장하고 또 이런 명성과 좋은 작품 때문에 거기 좋은 손님이 모입니다. 네네. 그렇죠? 손님이라는 건 작품 보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갤러리들이 세계 미술시장을 석권하게 되지 않았나.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의 프리즈가 기존과 다르게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하는 시장의 눈빛도 있어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 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자선사업하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아트페어 참여하려면 그 작품 운송비, 보험료, 비행기 값, 그 다음에 부스 빌리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는 거는 작품을 팔겠다는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난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불황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침체된다 보면 그들도 몸을 살릴 수가 있죠. 네네. 아, 이거 나와도 되나? 나가지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듣기로도 한 10여 개 갤러리들이 올해는 불참을 하고 그 자리를 또 국내 갤러리가 채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겪는 과정이지 그걸 뭐 좋다 나쁘다 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또 그 빈자리를 우리 갤러리들이 맡겨가지고 또 선전을 하면은 우리나라 갤러리들 위상이 네네.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7년에 프리즈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이제 프리즈나 바젤은 기업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키아프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과 협회에서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개인 기업 같으면은 이윤추가 지고의 목표예요. 그렇죠. 협회라는 곳은 화랑이라는 회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미술 발전을 이끌자, 뭔가 그 미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아트페어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회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CEO, 회장이라는 자리는 그 집단을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화랑협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명예직이고 보수가 없어요. 그냥 명예를 갖고 봉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할 수가 없죠. 내 회사의 명운을 거는 거랑 2년 동안 그냥 임기만 잘 채우면 돼. 이런 거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선출직인데 모든 갤러리가 다 한 표를 행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갤러리도 한 표고 아무도 모르는 저 직원도 없이 그냥 혼자 문을 연 조그만 갤러리도 한 표예요. 그럼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화랑을 선별해서 키아프에 초대를 할 수가 있고 좋은 작품 가져오라고 잔소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탈락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프리즈나 바젤이 미술장을 섞어 나오고 있는 게 아마 이런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니 일본이니 아니면 싱가포르 옛날에 아트페어가 많았어요. 그들도 협회 같은 단체에서 하는 게 네.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생사를 걸고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더라. 네. 이런 걸 경험상으로 터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어찌되었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키아프 그리고 또 프리즈 서울 아주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대표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굉장히 또 오늘도 미스터 쓴소리답게 쓴소리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쓴 말씀들이 미술 시장에 있어서는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살다 보니까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가 돌아보면 저한테 도움이 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네. 저도 좋은 소리 듣고 싶죠. 네. 근데 저한테 도움이 된 게 뭐냐 하면은 듣기 싫은 소리,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그게 듣기는 싫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만큼 그래도 성장을 했구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살고 싶죠. 제 미술 시장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그런 신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고 뭐 팝이니 K뮤직이니 뭐 네. K엔터테인먼트니 뭐 K푸드니 K뷰티니 지금 세계를 거의 제패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트도 그렇게 될 거예요. K파인 아트도 네. 미술 쪽도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오늘도 역시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계에 계신 분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